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상담 실무론의 이론수로서의 골격서를 가지고 있는 슈퍼노트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27페이지. 제가 지난 시간에 기저부서의 직업상담 목적을 써보라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그리고 결함과 유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까먹지 않았죠? 제가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결함과 유능은 참 재밌는 말이기도 해요. 결함과 유능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내담자의, 우리한테 상담하러 온 내담자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어떤 단점 또는 직업적인 장점 이런 것을 구분해주고 또 그러한 것을 뭐 이렇게 살펴보는 게 직업 상담의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기저부서가 말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 자체를 덮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유능을 찾아서 새로운 진로 설계를 도와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직업 상담이고 직업 상담사의 위대한 면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용노동부에 있을 때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회사에서 아주 대규모 정리해고가 일어났습니다. 자동차 회사였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은 분들이 1794명, 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담당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희망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전직 우리나라 최초로 대규모 전직 지원 사업을 했던 그런 곳인데요. 그 당시에 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21년간 근무한 구내 식당에서만 일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주머니시는데 실업급여를 무려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50대 초였는데 상담 받으러 온 거예요. 상담 받으러 왔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재취업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심층상담실로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담자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오로지 자기는 21년간 구내식당에서 밥만 폈다는 거예요. 밥만. 그러니까 반찬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요. 밥을 지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밥만 폈대요. 이렇게 뭐 점심 때 3,000그릇, 저녁 때 3,000그릇. 밥만 푸고 나면 손 탁탁 털고 집에 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 하네요. 남들이 그래서 자기 속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런데요. 그렇게 식당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그 사회에 나와서도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참모, 차림사 뭐 이런 거 하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말씀이 또 재밌어요. 자기는 결혼한 여자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반찬을 못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분은 21년 동안 반찬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왜 그럴까요? 눈치 빠르신 분 아시겠죠? 식당에 일하셨으니까 집에 갈 때 그 구내 식당에서 먹던 반찬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바리바리 이렇게 좀 몇 가지 챙겨가지고 집에 가져가셔서 자기 가족도 먹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스스로 무슨 반찬을 만들어야 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평범한 가정주부보다도 훨씬 더 요리 실력이 없는 거예요. 출근하면 탁 맞서거서 앞치마하고 막 계속 밥만 푸는 이런 맛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자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취업하기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전혀 없어요. 어쨌든 대기업이었으니까 거기서 뭐 월급 체납돼 먹는 거 없이 21년간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특히 뭐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있어야 되고 요령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 양반은 무식하게 그냥 이렇게 밥만 잘 푸는 이것만 했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결함을 얘기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직업 이력도 한 가지 일만 했으니까 다양하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나이도 더럽고 결함투성이야. 그럼 여러분들 그거 듣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뭐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떡하지요? 이렇게 할 거예요? 상담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머니 왜 어머니 결함만 있냐? 어머니 일단 건강하시고 성실하시고 정확하고 밥 쫙 잘 푸잖아요. 그죠? 정확하고 또 성격 밝으시고 또 뭔가 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저하고 또 상담하는 이런 적극성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계시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건강하고 시킨 일 차질 없이 잘 수행해내고 하려고 하는 의욕 있고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구인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직자의 덕목 아니냐. 어머니의 결함을 덮을 수 있는 유능이 철철 넘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고 자기가 그런 재주가 있냐고 그러시면서 아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냐고 얼마든지 어머니 재취업 가능하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인쇄 회로기판을 만드는 그 PCB라고 하는 그 인쇄 회로기판 만드는 회사에 그 종업원이 한 50명 정도 되나요? 그런 곳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가서 이제 한번 동행 면접 갔었어요. 동행 면접 가가지고 아유 벌써 그게 14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동행 면접을 가서 이제 어머니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탁탁탁 했고 탁 보내는 이런 단순한 동작을 하는 그런 작업대에 딱 앉아서 이분이 좀 해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밥 푸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밥 푸는 거랑 비슷하다. 시간 놓치지 마시고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그만 우리가 제게제게라 그러나요? 손을 제게제게 잘 놀려서 그것만 잘 맞추시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아주 그 재미있어하시면서 거기 이제 취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갔더니 역시 얼굴이 막 좋아졌어요. 아주 밝아졌고 다른 재미있는 얘기도 참 많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으시냐? 그랬더니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그 어머님이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왜 좋아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뭐 다시 일하게 돼서 좋고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좋아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매우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그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래요. 이렇게 자기 손가락으로 입을 이렇게 이게 뭔지 알아요? 말을 할 수 있었어. 그분은 21년간 말을 못한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침 튀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밥 푸는 사람이. 그러니까 딱 입 다물고 그냥 밥만 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PCB 이 세로기판은 그거 상관없이 막 작업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즐겁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도 회복할 수 있겠고요. 살아가는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자식 키우는 얘기도 할 수 있겠고 작업 도중에 그런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아마 제 얘기로 한 8년, 9년까지 근무하셨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었는데 대학까지 졸업시키면서 직장 생활 이제 마무리하신 분인데 그분을 보면 항상 난 이 계란과 영어할 때 항상 그분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계란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일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람의 유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직업 상담의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기능 이 자체가 시험에 100%다 나오기는 힘들고 이렇게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꼭 읽어봐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그 밑에 얘기해놨습니다. 제 밑에 답안 짝성 도움이라 그래서 특히 기저버스의 결함과 유능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고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겠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로 갑니다. 이것도 꼭 한번 챙겨주세요. 7번입니다. 희망 직업 또는 자신의 흥미, 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내담자를 상담하게 되었을 때 상담 및 직업주도 서비스 업무 과정은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생뚱맞은 문제예요. 이 통 튀어나온다는 거죠. 최근에 상담 분야가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학자라든가 대표적인 이론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의 틈 사이에 느닷없이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러나 낯선 단어는 없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 낯선 단어가 있나요? 희망 직업, 흥미, 적성, 부족한 내담자, 직업 지도 다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합쳐가지고 이것이 부족한 내담자한테 우리가 특별하게 어떠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건요 말 그대로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면 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제가 특강할 때도 이 문제를 많이 다뤄줄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직업 적성검사라든가 흥미검사를 실시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일단 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직업지도 시스템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처리합니다. 우리가 뭐 고용노동부에 보면은 검사하고 난 다음에 스캔을 쫙 긁어서 스캔에서 나온 거죠. 직업선호도검사 내가 인터넷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고용센터 가면은 잡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OMR 카드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싹 기계에다 스캔 떠가지고 하면 걔가 착 나와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본 사람이 쓰는 수임 답이에요, 이거.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우리 그걸 해볼 기회도 없는데. 그런데 이 시험 자체가 지금 상담 실무론이에요. 실무한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세 번째,
적합 직업을 탐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직업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직업 상담은 끝이에요. 취업 알선, 매칭, 직업 상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 능력만 키워주면 자기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까지가 직업 상담사의 역할이고 그 뒤로는 취업 알선원들의 역할입니다. 구인 정보를 준다거나 구직 정보를 주는 것은 취업 알선원이 하는 일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의 일반적 단계인데요. 일반적 단계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2차 시험과 관련해서는 29페이지 그 위에서 6번째 줄에 어프로치형 5단계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앞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프로치형 5단계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크라이티스가 언급한 통합적 모형으로서의 5단계, 포괄적 모형으로서의 직업 상담 5단계입니다. 2차 시험에 나온 문제가 있어요. 무릇 직업 상담이란 한 사람의 구직자에게 하나의 직업을 연결해 주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크라이티스에 그 얘기했잖아요. 크라이티스는 직업 상담을 매우 전문적이며 치료적이며 또 임상적인 상담보다 더 다양한 내용을 요구하게 되며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더 효과적이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사람한테 하나의 직업을 소개해 주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심리적 상처도 파악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사회적, 문화적, 명락적인 환경도 다 파악을 해봐야 되고 그 사람 삶의 다양한 역할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우리가 직업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포괄적 입장에서 네가 생각하는 직업 상담 5단계는 뭐냐? 이걸 크라이티스가 제시한 겁니다. 1단계,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구조화를 한다. 2단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크라이티스는 결국에는 특질 이론의 한 영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단을 통해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변별 진단을 얘기하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슨이죠.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에 의해서 뭐가 있어요? 뭐 무선택, 어리석은 선택,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 뭐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 29페이지 저번 여러분들 그 내가 박스에다 뭘 넣어놨어요. 이거 꼭 보세요. 아직 출제된 적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돌발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문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면 브라운 앤 브룩스가 말합니다. 직업 상담 문제의 특정한 변인으로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보가 결핍되어 있는 건 아닌지, 내담자의 어떤 상담의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건강 요인이라든가 주요한 타인과의 영향력도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청 취업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뜻밖의 변수가 작용도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타인과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가 지금 구인 정보를 알아보니까 예를 들면 뭐 종업원 수가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꽤 괜찮다 이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회사였는데 낚싯대 만든 회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거기 취업하고 싶어 해요. 마음에 들어요. 그 친구도 마음에 들고 또 그 회사는 또 그 친구 마음에 들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선생님. 근데 내 여자친구가 되게 실망할 것 같다. 여자친구가 되게 실망할 것 같다. 자기도 뭐 꽤 괜찮은 대학을 나오고 그 괜찮은 쪽에 취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이런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자기 여자친구가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서 섣불리 결정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너무나 뜻밖의 변수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가끔 못난 부모님들. 내가 말이지 뼈 빠지게 산의대 대학 보내놨더니 말이야 고작 취업한다는 게 그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럼 이 친구는 적성 흥미 다 맞는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또 슈퍼는 직업 상담 문제를 고려할 때 자율성과 시간관, 그 사람이 미래지향적이냐 현실지향적이냐,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이 있느냐 없느냐, 흥미가 뭐며 직업 선호도는 뭐냐. 여러분들 흥미하고 선호도하고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게 일반 시중에서 막 이렇게 강의할 때는 같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선호도하고 흥미는 달라요. 흥미는 인트레스트잖아요. 하고 싶다, 감정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직업 선호도는 뭘까요? 프리퍼런스입니다. 자기의 흥미와 직성하고 상관없이 그냥 선호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좀 대한민국에서 좀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물어보십시오. 의사 되고 싶니? 그럼 다 애들 다 뭐냐면 의사는 하고 싶어요. 왜? 명성도 좀 있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은 어떤 그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있어요. 근데 흥미는 있냐? 흥미는 또 없어요. 의사는 되고 싶은데 손에 피 묻히는 거, 수술하는 거, 특히 외과 의사 이런 건 되는 거 싫어요. 왜? 아우 막 징그럽고 무섭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흥미하고 선호도는 다른 거예요. 그쵸? 구분되죠? 그래서 슈퍼는 이러한 흥미, 직업 선호도, 마지막으로 직업적 자아 개념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탁 나와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와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거다, 교재 어디에도 없다, 시험 문제 왜 이런 거 나오느냐,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왕하는 거 폭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야 이 교재에 또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립탁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내담자에게는 5가지 비합리적 신념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립탁이라는 사람이 자기 연구 결과에 보니까 이렇게 뚜렷한 5개의 어떤 영역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등장하더라. 요거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한 어떤 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냥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립탁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립탁이 말한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신념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또 나올 만한 문제가 뭐예요? 자발적 실직자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그 나와 있는 피풀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피풀슨.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직업 선택이 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취업했다가 이건 나하고 정말 안 맞는다. 내가 평생 이걸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겠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실은 20대 후반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여의도에 있는 회사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한 8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대리마루본까지 일을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 일이 안 맞더라고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또 전공이 그거라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약직으로 다시 옮겼어요. 그래서 직업상담원이라는 걸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걸 뽑는데요. 계약직으로. 그래서 우리 집사람, 우리 와이프는 참 이해 못했죠. 그죠? 멀쩡한 회사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5번째 안에 효과 들어간 회사에 잘 나가는 자리 그만두고 갑자기 계약직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갔으니까. 그 지금까지 해서 대학 교수까지 돼버린 그 분야에 어쩌면 저는 새로운 제 직업 전환을 참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런 자발적인 실직자는 또 다른 어떤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문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왜 싫으냐는 거죠. 저는 그때 와이프가 저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왜 그 직업이 싫은 거냐? 남들 다 부러워하는 일자리를 왜 그만두고 느닷없이 무슨 계약직으로 가느냐? 1년짜리 그것도 월급도 막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를 와이프는 이해도 못하죠. 그때는 애도 둘이었는데 당연히 물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재의 직업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요인은 뭐냐? 저에게 물어봤다면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했겠죠.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C, 현재의 직업을 싫어하면서도 현재까지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 등 그 외에 측정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어봄으로 해서 정확한 자발적 퇴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그 4단계에 보면 중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크라이티스가 말한 그 직업 상담 5단계 중에서 특히 그 4단계에 해당되는 게 중재입니다. 중재 또는 개입이라고도 해요. 이 중재란 말은 상담 단계에서 상담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투입하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단계인데 중재 또는 개입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바로 직업 정보를 수집해서 직업 정보를 주는 일을 해줘야 되며 내담자의 보유 기술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줘야 되고 활용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또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도 가르쳐줘야 될 뿐만 아니라 시간관을 개선해줘야 됩니다. 청소년이면 청소년일수록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 타당도가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상담자의 개입입니다. 필요하면 과제물도 줄 수 있어요. 과제물도 쓸 수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동행 면접 해보시오. 이게 과제입니다. 이번 주에 이 회사에 꼭 한번 가서 직접 면접 보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행동주의 기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안 오면 벌 주잖아요. 벌. 무슨 벌이요? 실업급여 안 주잖아요. 구직활동 열심히 안 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실업급여가 아니고 구직급여 행태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안 하면 실업급여를 안 줘요. 한번 유예시켜버리죠. 그게 벌이잖아요. 행동주의 이론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주는 겁니다. 뭐 행동주의라고 하는 이론이 어린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학습 이론이 아니에요. 거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어른들한테도 얼마든지 강화도 하고 벌도 주는 겁니다. 강화가 뭐냐고요? 직업 상담에서? 강화가 실업급여예요. 구직급여 주는 거예요. 구직활동 잘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했죠? 아이고 착하다 대견하다 하고 구직급여 주잖아요. 벌? 어른들이라고 벌 안 줍니까? 벌 주죠. 구직활동 안 했어요. 벌. 돈 안 줍니다. 이런 거 우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우리 상담 이론 우리가 배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또 보면 직업 상담과 진로 상담에 적합한 5단계. 요것도 1차에서 나왔던 문제를 제가 재구성한 겁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크라이티스의 통합적 5단계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0번이 또 한번 나올만 합니다. 자, 이제 뭐 자유학기제라든지 청소년의 진로 상담이 직업 상담과 아주 불가결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 진로 상담이 중요도가 훨씬 크고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자, 청소년 진로 상담 5단계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단계. 자, 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단계. 진실한 추론을 통한 과학적 매칭을 돕는 단계. 갑자기 누군가의 그림자가 싹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파슨스. 그죠? 파슨스의 3요소 이론. 특성 요인 이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100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론이 죽어버린 게 아니라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는 거죠. 파슨스의 3요소 이론이 아직도 1, 2, 3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단계입니다. 원래 성인용이면 요즘도 끝나요. 그런데 아직도 학생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잘하는지도 또 지켜봐야 되니까 실행까지도 가야 돼요. 그게 5단계입니다. 그래서 진로 계획에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하게끔까지 상담 단계로 다 잡아놓는 것이 또 진로 상담, 청소년 진로 상담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1차에서는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딱 준비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 진짜 좋은 거죠. 아마 100명 중에 아니 뭐 한 10명 중에 9명은 못 쓰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쓰고 논다는 거죠. 그 한 방 있는 공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에겐의 직업 상담 3단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초창기 때 이 직업 상담의 단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전에는 이 에겐의 3단계도 간단하게 쓰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상담의 단계에 관한 얘기를 상담의 기능, 또 직업 상담의 목적과 더불어서 많은 사례들을 좀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상담의 원리, 직업 상담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